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 나무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마저 위태롭게 흔들리던 무렵이었습니다. 이 마을 끄트머리 산비탈이 시작되는 곳에는 비바람만 겨우 피할 듯한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는데 지붕의 짚은 썩어 거뭇거뭇하고 흙벽은 여기저기 갈라져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형색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자 산새들도 둥지를 찾아 바삐 날아가고 마을 굴뚝마다 저녁 밥 짓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유독 이 외딴 집 굴뚝에는 연기 한 점 피어오르지 않고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으나 사람이 다니는 길만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어 이 집에 사는 주인이 얼마나 정갈하고 부지런한 성품을 가졌는지 짐작게 했습니다. 이 허름한 집에는 연화라고 불리는 마음씨, 곱고 효심 깊은 처녀가 늙고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나 그 심성이 비단결 같고 얼굴 또한 맑은 달처럼 고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평생 흙만 파먹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에게 몹쓸 병마가 찾아온 지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밤이면 밤마다 기침을 토해내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소리를 듣는 연화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산을 헤매며 약초를 캐고 남의 집 허드렛 씨를 마다하지 않으며 푼돈을 모았지만 약값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들어갈 뿐 가세는 점점 더 기울어만 갔습니다. 찬소리가 내리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약탕기를 부채질하는 연화의 손등은 꽁꽁 얼어 붉게 터져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추위보다 방 안에서 신음하는 아버지의 고통이 더 춥고 아팠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화롭던 마당에 거친 발소리와 함께 험악한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며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는 최 부자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뚱뚱한 몸집에 번들거리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굶주린 늑대처럼 탐욕스럽고 매서웠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지팡이로 빈 항아리를 꽝꽝 내리치며 연화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던 연화가 놀라 뛰쳐나오자 최 부자는 대뜸 빈 문서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빌려간 돈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이 낡은 집과 텃밭을 다 팔아도 갚지 못할 지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한 번만 사정을 봐달라고 아버지가 조금만 차도가 있으면 밤낮 없이 일해서 꼭 갚겠다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당장 빚을 갚지 못하면 병든 아비를 관에 넘기고 이 집을 허물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최 부자가 돌아간 뒤 집안에는 더욱 깊은 절망과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방 아랫목에 누워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아버지는 자신의 무능함과 병약함을 탓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는 부어오른 눈을 훔치고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야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고운 얼굴이 고생으로 상해가는 것을 보며 차라리 자신이 죽어야 네가 편해질 것이라며 가슴을 쳤지만 연화는 그런 소리 마시라며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마음속에도 시커먼 먹구름이 드리워져 거칠 줄을 몰랐습니다. 당장 내일 끼니를 이을 쌀도 떨어진 마당에 저 거액의 빚을 갚을 길은 요원하기만 했습니다. 겨울은 다가오는데 땔감도 부족하고 아버지의 기침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니 18 꽃다운 처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문풍지가 우는 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나누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고개 넘어 이웃 마을에 칠순이 넘은 대감마님이 살고 있는데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여 곳간에 쌀이 썩어날 정도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대감이 늦은 나이에 자신을 수발들 젊은 처자를 구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순 노인이 무슨 주책이냐며 혀를 찾고 돈에 팔려가는 처세가 불쌍하다며 수군거렸지만 벼랑 끝에 몰린 연화에게는 그 이야기가 예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대감마님에게 자신을 판다면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좋은 약을 써서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칠순이면 아버지보다도 훨씬 연로한 나이였고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지도 모르는 첩실살이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마음은 다시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화는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남은 쌀을 탈탈 털어 묽은 미음을 끓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미음을 아버지께 떠먹여 드린 후 약초를 캐러 다녀오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찬 이슬이 내려앉은 산길을 걸어가는 연화의 발걸음은 청운망은 무거웠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고 고갯마루를 넘으면서 그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초가집이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지만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이웃 마을 장터에는 사람을 소개하고 돈을 받는 중매쟁이 할멈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중매쟁이 할멈의 집 문을 두드리자 쭈글쭈글한 얼굴에 돋보기를 쓴 할멈이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고운 처자가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며 묻는 할멈에게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대감 댁에 자신을 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매쟁이 할멈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곱고 어린 처자가 어찌하여 다 늙은 대감의 후실로 들어가려 하느냐며 혀를 찾지만 연화의 눈에 서린 결기는 단호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빚을 갚고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고 사정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할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멈은 노대감 댁에서 제시한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중간에서 챙길 수고비를 계산하며 연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멈은 당장이라도 대감댁에 기별을 넣을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모두 청산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을 만큼의 논밭과 약재를 친정에 보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고 푸르렀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연화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정든 집을 떠나 낯선 기와집으로, 그것도 칠순 노인의 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연화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아버지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속도 모르고 오늘따라 안색이 좋아 보인다며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연화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부엌 구석에 앉아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직갱이로 아궁이 불을 뒤적이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 자신의 처지를 비춰보았습니다. 효녀라는 칭송이 무슨 소용이며 고운 얼굴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저 아버지가 편안해질 수만 있다면 내 한몸 촛불처럼 태워 사라져도 좋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중매쟁이 할멈이 보낸 사람들이 쌀가마니와
엽전 꾸러미를 싣고 연환의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빚쟁이 최 부자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 빚을 받아가며 입이 귀에 걸려 돌아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버지는 이 많은 재물이 어디서 났느냐며 놀라 물었고 연환은 먼 친척이 도와준 것이라고 둘러대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도 하루 이틀이지 곧 꽃가마가 들이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벌써 효녀 연화가 늙은 대감에게 팔려간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쯧쯧쯧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들은 그 돈이면 팔려갈 만하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귀를 닫고 입을 닫은 채 묵묵히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드실 약을 다리고 겨울을 날 김장을 미리 담그며 자신이 떠난 뒤에도 아버지가 불편함이 없도록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연화는 아버지가 잠든 머리맡에 앉아 하염없이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 하나하나에 자신의 불효가 서려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부디 건강하세요. 제가 없더라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약 꼭 챙겨 드세요.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작별 인사를 건네며 연화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찬바람이 불어와 문풍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내일 닥쳐올 운명을 예고하듯 밤새 바람은 멈추지 않고 불어댔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혹여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것이 더 큰 불효는 아닌지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빚독촉에 시달리며 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며칠 전을 생각하면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정해준 길이라면 묵묵히 걸어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노대감 댁에서 보낸 화려한 꽃가마가 좁은 상골 마을 길을 따라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마꾼들의 우렁찬 소리와 함께 알록달록한 깃발이 휘날리자 마을 사람들은 구경을 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화는 곱게 빗어 넘긴 머리에 연지 곤지를 찢고 낡은 무명옷 대신 대감댁에서 보내온 비단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딴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기도 한 모습에 쓴웃음이 지어졌습니다. 방에서 나온 아버지는 마당에 놓인 꽃가마와 비단옷을 입은 딸을 보고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와 가마를 가로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연화야, 네가 왜 거기를 가느냐. 내 약값 때문이라면 당장 그만두어라.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어찌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팔아먹는단 말이냐. 아버지의 절규에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화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저는 가서 잘 살 테니 제 걱정은 마시고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아버지를 부축하여 방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밖에서 아버지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 문이 닫히고 덜컹거리는 움직임과 함께 그녀의 고단했던 처녀 시절도 막을 내리는 듯했습니다. 가마꾼들의 소리에 맞춰 꽃가마는 서서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가마 틈새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둘 뒤로 밀려나고 멀리서 손을 흔드는 동네 아이들의 모습도 점차 작아졌습니다. 연화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미래와 칠순의 노대감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넘는 길은 험하고 멀었습니다. 산새들이 슬피 울고 길가에 늘어선 소나무들도 가지를 늘어뜨려 연화의 앞날을 걱정하는 듯했습니다. 한참을 가던 가마 행렬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고개 정상에 닿았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틈을 타 연화는 가마창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로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이 즐비한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웅장해 보이는 집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그곳이 바로 그녀가 살게 될 노대감의 집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연화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무서운 감옥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곳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늙은 대감의 수발을 들며 숨죽여 살다가 이름도 없이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품속에 간직한 아버지의 낡은 버선 한 짝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살렸다는 사실 하나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가마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내리막길을 따라 속도를 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낯선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가마가 그 노대감 댁에 들어가는 새색시라지. 쯧쯧쯧 꽃 같은 나이에 아깝기도 하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연화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드디어 대감댁의 소술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마치 괴물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수많은 하인이 도열해 있었고 집안 분위기는 숨이 막힐 듯 엄숙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연화는 수모의 부축을 받으며 안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깔린 디딤돌 하나하나가 낯설었고 기와지붕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마저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아직 대감마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이 지긋한 안주인인 듯한 부인이 나와 차가운 눈빛으로 연화를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노대감의 정실 부인이 아니라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참모였습니다. 이 집에는 안주인이 없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연화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하인들의 안내를 받아 그녀가 머물게 될 별채로 향했습니다. 별채에는 본체와 떨어져 있어 고요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방 안은 비단 이불과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앉아 다가올 밤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집안은 더욱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저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대감이 들어올 것입니다. 연화는 두 손을 꽉 맞잡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효녀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던 심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창호지 문을 덜덜 떨게 만들었고 마당의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연화의 긴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녀의 운명을 가를 첫날 밤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바람에 일렁이며 그녀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대감댁의 안채는 무거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방 안에 켜진 촛불 하나가 외로이 흔들리며 연화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숨죽여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이 속삭이는 소리 같기도 하여 연화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녀가 앉아있는 방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비단 병풍과 자개장으로 꾸며져 있었고 바닥에는 푹신한 보료가 깔려 있었지만 연화에게는 그 화려함이 오히려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지 않았으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항해는 옷깃을 아무리 여며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사람 사는 온기보다는 격식과 규율이 지배하는 숨막히도록 엄격한 공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나이 지긋한 하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정성스럽게 차려진 주안상을 들고 들어와 연화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상 위에는 기름진 고기와 전 그리고 향긋한 술이 담긴 호리병이 놓여 있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녀는 연화의 파리한 얼굴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A씨,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욕이라도 좀 하시지요. 앞으로 기운을 차려야 대감마님을 모실 게 아닙니까? 하녀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물 한 모금조차 넘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답답했고 밥알 하나라도 넘기면 체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녀는 물러가지 않고 방구석에 앉아 연화의 흐트러진 머리를 빗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찬빗으로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빗어내리는 한여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댁 대감마님이 겉보기에는 호랑이 같고 무서운 분이시나 속정은 깊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한여가 넌지시 건넨 말에 연화는 잠시 귀가 솔깃했으나 곧 마음음을 닫았습니다. 칠순 노인이 18 처녀를 돈으로 사서 취하려는데 그 속에 무슨 깊은 정이 있겠는가 싶었습니다. 그저 늙은이의 노역일 뿐이라 생각하니 서글픔이 밀려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짙은 화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 감추어진 슬픔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거울을 보지 않으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녀가 나가고 다시 방 안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방문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이 열리면 자신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그녀는 품속에 몰래 감춰둔 작은 은장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늙은이의 놀이개는 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었지만 그때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빚은 누가 갚으며 병든 아버지는 누가 돌본단 말인가. 죽는 것은 사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지만 남겨진 아버지를 생각하면 죽음조차 사치였습니다. 연화는 은장돌을 다시 품 깊숙이 찔러 넣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치욕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인기척에도 연화의 심장은 콩닥거렸습니다. 마당을 지나가는 고양이 발소리인지 아니면 바람에 떨어진 낙엽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는 소리들이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연화는 이 거대한 기와집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장의 석가래들이 눈을 뜨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고 벽에 걸린 족자의 그림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대감댁의 부유함 뒤에 숨겨진 그늘,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안주인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넓은 집을 대감 혼자 지키고 있었단 말인가. 연화는 이 집안의 서린 외로움의 깊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저벅저벅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의 가벼운 발걸음과는 확연히 다른 지팡이를 짚는 둔탁한 소리가 섞인 발소리였습니다. 연화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안채의 마당을 가로지르고 대청마루를 울리며 연화가 있는 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긴장감 속에 연화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방문 바로 앞에서 멈추었고 잠시 동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존재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어른거렸습니다. 굵고 거대한 그림자는 마치 산처럼 연화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애험, 굵고
낮은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드디어 방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크게 일렁이며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춤을 추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었습니다. 문지방을 넘어 들어온 사람은 예상대로 백발이 성성한 노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주름진 얼굴에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고 손에는 검은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차림새는 잠자리에 드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외출을 하거나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의관을 정제한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비단 두루마기를 갖추어 입고 머리에는 정갈하게 상투를 튼 노대감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풍겨 나왔습니다. 노대감은 방 안으로 들어와 뒷짐을 진 채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대감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연화는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위압감이 서려 있어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마주한 노대감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탐욕에 젖은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날카로운 눈 세상에 온갖 풍파를 다 겪어낸 지혜로운 자의 눈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대감은 방 한가운데 놓인 주안상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술상은 그대로구나. 긴장이 되어 목이 마를 텐데.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연화에게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연화는 엉거주춤 일어나 대감의 맞은편. 그러나 조금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대감은 빤히 연화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이 연화라고 하였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듯 작았습니다. 연꽃 연, 예네 꽃 화, 후화자를 쓰는가? 예,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꽃이라 이름 한번 좋구나.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당장 술을 따르라거나 옷을 벗으라 호통을 칠 법도 한데 대감은 그저 담담하게 연화의 이름 풀이나 하고 있으니 연화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돌변하여 야수의 본성을 드러낼지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대감은 직접 호리병을 들어 자신의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쪼르르 흐르는 술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깼습니다. 대감은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빈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칠순의 나이에 이리 어린 처자를 들였다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너 또한 나를 원망하고 있겠지. 대감의 말은 전곡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 그녀는 원망보다는 두려움과 체념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내 너를 돈으로 사온 것이나 다름없으니 네가 나를 어찌 생각하든 탓하지 않겠다. 허나 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화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오늘 밤은 내 말동무나 해다오. 이 늙은이의 수청을 드는 일은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청을 드는 것이 아니라 말동무라니 이것이 무슨 소리란 말인가. 그녀는 놀란 눈으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아까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진 듯했습니다. 술 한 잔 따르거라. 대감이 빈잔을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호리병을 잡고
두 손으로 공손히 술을 따랐습니다. 술잔이 넘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따르는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감은 연화가 따른 술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비 생각에 잠을 못 이루었느냐? 연화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떠나오면 끼니나 제대로 챙기실지. 연화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흐렸습니다. 대감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효심이 지극하구나. 네가 여기 온 것도 다 아비의 약값 때문이라지. 대감은 이미 모든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소인이 이 한 몸 희생하여 아버님의 병환이 나으실 수만 있다면 어떤 고초도 달게 받겠습니다. 연화의 대답에는 한치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망울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고 가녀린 어깨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런 연화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옛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의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자식은 많아도 부모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자식은 드문 법이지. 대감의 목소리에는 짙은 회한과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화려한 기와집에 홀로 남겨진 노인에게도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감돌던 숨막히는 공포와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연민과 이해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대감이 단순히 색을 탐하는 노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 속에 감추어진 고독과 슬픔이 어렴풋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대감은 다시 술 한 잔을 비우고는 연화에게 안주를 하나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너도 한술 뜨거라. 산 사람이 굶어서야 쓰겠느냐. 네가 건강해야 네 아비도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냐. 투박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대감의 권유에 못 이겨 전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음식이 들어가니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연화는 얼굴이 빨개졌고 대감은 처음으로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허허, 그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 않느냐.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굶어서는 안 되지. 대감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방 안을 울리자 무겁게 짓누르던 어둠이 조금 걷히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공포의 덩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감은 웃음을 멈추고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내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만약 내가 네 아비의 빚을 갚아주지 않고 약값도 주지 않는다면 너는 어찌하겠느냐? 그래도 내 곁에 남아 수발을 들겠느냐? 그것은 연화의 진심을 시험하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이미 팔려온 몸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이미 대감댁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하고 들어온 몸입니다. 대감마님께서 약조를 지키지 않으신다 하여도 소인은 신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연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걱정되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처절하리만큼 솔직했고 또한 우직했습니다.
거짓으로 아부하지도 않았고 맹목적으로 복종하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된 도리와 사람된 도리를 다하겠다는 어리석을 정도로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대감은 그 대답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연화의 말을 곱씹는 듯 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 심지가 길어지자 방 안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의 심지를 가위로 톡 잘라내었습니다. 다시 불꽃이 밝아지며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촛불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지. 대감의 이 말은 단순히 촛불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연화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서 처음의 위압감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기특함과 대견함,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린 듯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산속의 올빼미가 부엉부엉 울어대고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졌지만 연화는 더 이상 그 소리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이 노인이 자신을 해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감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왜 자신을 불렀는지, 그리고 왜 첫날 밤에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대감은 남은 술을 마저 비우고는 빈 호리병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었구나. 내 오늘은 이만 물러갈 터이니 너는 편히 쉬거라. 대감의 말에 연화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첫날 밤을 치르지 않고 그냥 가신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 연화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내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러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말고 푹 자두거라. 대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된 연화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폭풍우처럼 몰아칠 줄 알았던 첫날 밤은 너무나도 싱겁게, 그러나 기묘한 여운을 남기고 끝나버렸습니다. 연화는 대감이 남긴 보여줄 것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궁금증과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긴장이 풀리자 밀려오는 피로에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비단 이불 위에 쓰러지듯 누운 연화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의 안녕을 빌며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아버지와 함께 꽃길을 걷는 환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느덧 밤의 장막이 걷히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밤새 거칠게 불어대던 바람도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창호지 문틈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연화는 눈부신 햇살에 절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과 화려한 비단 이불을 보고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어젯밤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칠순 노대감의 집에 팔려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무서운 첫날 밤에 대감이 자신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술잔만 기울이다 나가버린 그 기묘한 일들이 모두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옷매무새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잠자리 옆자리는 마치 아무도 눕지 않았던 것처럼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오면서도 도대체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어젯밤 연화의 머리를 빗겨주었던 그 나이, 지긋한 하녀였습니다. 하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세숫대야를 들고 들어오며 연화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A씨,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대감마님께서 아침 문우를 여쭙기 전에 어서 씻고 채비를 하시지요. 하녀의 태도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공손하고 정중했습니다. 마치 귀한 집안의 규수를 모시는 듯한 태도에 연화는 어색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연화가 세수를 마치자 하녀는 고운 비단 저고리와 치마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옷보다 색이 더 은은하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연화는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헬쑥해진 것 같았지만 눈빛만은 어제보다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단장을 마치고 나자 곧이어 아침 수라상이 들어왔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차려진 사내 진미를 보고 연화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흰 쌀밥에 고깃국 그리고 각종 나물과 생선구이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풀뿌리로 연명하던 연화에게는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호사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자마자 목이 메어왔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는데 병든 아버지는 지금쯤 차가운 방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 드시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연화는 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곁에 서 있던 하녀가 그 모습을 보고 안쓰러운 듯 혀를 찼습니다. 아씨 울지 말고 드세요. 아씨가 건강해야 대감마님도 기뻐하시고 또 그래야 친정 아버님께도 좋은 소식을 전할 게 아닙니까? 한녀의 말에 연화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약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기운을 차려야 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고 억지로 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밥알과 함께 눈물도 삼키며 그녀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숭늉까지 마시자 하녀가 대감마님께서 사랑채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연화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그 노인이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대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녀의 뒤를 따라 안채를 나서 사랑채로 향하는 길,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마당의 정원수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귀신이 나올 듯 무섭게만 보였던 집안 풍경이 낮에 보니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랑채는 안채보다 더 크고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굵은 기둥과 날렵한 처마 곡선이 대감의 권위를 말해주는 듯. 됐습니다. 대돌 위에 신발을 벗어놓고 마루에 오르자 안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대감마님 연화이옵니다. 하고 아래자 안에서 들라 하는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대감은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고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아 방 안은 밝았고 묵향이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대감은 어젯밤과는 달리 편안한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햇살을 받은 그의 백발은 마치 신선처럼 고고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방 한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대감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대감은 쓰던 글을 마치고 붓을 내려놓은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옅은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밤새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았느냐? 내 집이 워낙 적막하여 어린 네가 무서워하지는 않았을까 걱정했다. 대감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덕분에 편히 쉬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화의 공손한 대답에 대감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라니 당치 않다. 오히려 네가 이 늙은이의 말동무가 되어주어 내가 더 고맙구나.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 쪽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에게 차를 내오라 일렀습니다. 따뜻한 차가 나오고 두 사람은 찻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의 김 사이로 대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대감은 차 한 모금을 마시고는 예시하기를 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너는 내가 왜 이 나이에 굳이 젊은 처자를 집으로 들였는지 궁금하지 않으냐? 연화가 감히 묻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아했습니다. 대감마님처럼 덕망 높으신 분께서 어찌하여. 대감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에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과거의 어느 시점을 더듬는 듯 아련해졌습니다. 나에게도 너만 한 딸이 하나 있었다. 대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대감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 그 아이가 15 되던 해 몹쓸 역병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단다. 내 아내와 딸아이는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며칠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대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일이지만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슬픔은 세월로도 지울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나는 그 후로 재물을 모으고 벼슬을 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빈 동굴 같았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함께 나눌 가족이 없으니 모든 것이 덧없더구나. 연화는 대감의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겉보기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대감에게 그런 아픈 사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감은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늙어 병들고 죽을 날이 가까워오니 내 재산과 집을 노리고 달려드는 날파리들이 들끓더구나. 친척이라는 자들은 내 눈앞에서 유산 싸움을 벌이고 양자를 들이라며 엉터리 같은 놈들을 들이밀곤 했지. 그들은 하나같이 내 재산에만 눈독을 들일 뿐 이 늙은이의 외로움을 달래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자들이었다. 대감의 목소리에 분노와 허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대감이 연화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가 젊은 여자를 구한다는 소문을 낸 것은 색을 탐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이 고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다. 돈에 눈이 멀어 오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싶었지. 네가 오기 전에도 몇몇 처자들이 중매쟁이를 통해 왔었다. 허나 그들은 하나같이 화려한 폐물을 요구하고 내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 대감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아비를 살리기 위해 제 발로 이 호랑이 굴로 들어왔지 않느냐. 연화는 몸둘 바를 몰라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저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대감은 부드럽게 웃으며 연화의 손을 덮어주었습니다. 대감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아버지의 손처럼 따뜻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다. 어젯밤 내 눈빛을 보고 나는 알았다. 너라면 내 남은 생을 의탁하고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말이다. 대감의 말은 연화의 가슴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오해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연화야, 대감이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나는 너를 내 첩이나 놀이개로 삼을 생각이 추호도 없다. 너는 내 죽은 딸아이를 쏙 빼닮았어. 맑은 눈망울이나 고운 심성이 꼭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같구나. 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내 너를 수양딸로 삼고 싶구나. 네가 허락한다면 남은 여생 동안 너를 내 친딸처럼 아끼고 보살펴주마.
그리고 내 친부 또한 내 사돈처럼 모시고 병을 고쳐주도록 하겠다.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양딸이라니, 그리고 아버지의 병까지 고쳐주신다니. 이것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감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아니 아버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떨렸습니다. 대감은 껄껄 웃으며 연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우리는 남이 아니니 그리 격식을 차릴 것 없다. 내 오늘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불렀다. 대감은 자리 옆에 놓인 작은 종을 흔들었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집사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집사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자개장식이 박힌 묵직한 목함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사는 대감 앞에 목함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물러갔습니다. 대감은 목함을 쓰다듬으며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들어있다. 단순히 금은 보화가 아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아비의 운명을 바꿀 물건이지. 연화는 목함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대감께서 저토록 비장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대감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 목함의 자물쇠를 딸깍하고 열었습니다. 뚜껑이 천천히 열리자 그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와 붉은 비단 주머니, 그리고 알 수 없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연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 부자에게 잡혀있던 연환의 집의 빚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 부자가 썼던 차용증들이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연환은 숨을 헉 하고 들이켰습니다. 아버지를 평생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빚 문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내 하인을 시켜 최 부자놈을 만났다.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고 이 문서를 받아왔지. 이제 너희 집은 빚이 없다. 자유다. 대감의 말에 연화는 목함 속의 문서를 떨리는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빚쟁이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집을 빼앗길 걱정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감의 선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감은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열어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보기에도 귀해 보이는 산삼과 녹용, 그리고 이름 모를 약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들은 궁중에서나 쓴다는 귀한 약재들이다. 내 아비의 기침병에는 이것만 한 것이 없다고 의원이 장담하더구나. 당장 오늘부터 사람을 보내 다려 먹이도록 하거라. 연화는 너무나 큰 선물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대감의 얼굴만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대감은 그런 연화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다. 대감은 목함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관에 제출할 양녀 입적 서류다. 여기에 네가 지장만 찍으면 너는 법적으로 내 딸이 되는 것이다. 내 재산의 절반은 네 앞으로 나머지 절반은 빈민들을 구제하는 데 쓰도록 유언장도 고쳐놓았다. 대감의 파격적인 제안에 연화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노비 신세가 될 뻔했던 자신이 대감댁의 아가씨가 되고 막대한 재산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대감은 연화의 손에 붓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망설일 것 없다. 이것은 내 효심에 대한 하늘의 보답이자 내 외로움을 달래준 대가이니라. 어서 찍거라.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지만 쉽사리 서류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과분한 행복이라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감의 따뜻한 눈빛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연화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기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감은 서류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 너는 누가 뭐래도 내 딸 김연화다. 그 순간 사랑채 밖에서 맑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인연을 축복하듯 파랑새 한 쌍이 처마 끝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와 묵향과 차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보아라 연화야, 저 넓은 세상이 이제 내 것이다. 더 이상 움츠리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라. 대감이 가리키는 곳에는 드넓은 들판과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대감의 옆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잿빛으로 보였던 세상이 이제는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가득 차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님, 연화가 처음으로 대감을 아버님이라 불렀습니다. 대감은 그 호칭이 무척이나 듣기 좋은 듯 눈을 지그시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오냐, 내 딸아.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주인과 팔려온 처녀라는 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는 아버지와 딸의 정만이 흐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감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점심때가 되겠구나. 내 친정 아비가 걱정하고 있을 테니 오늘 오후에는 친정에 다녀오거라. 물론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아까 말한 약재와 쌀가마니를 수레에 가득 실어 보낼 테니 가서 아비에게 안부도 전하고 이 늙은이의 뜻도 잘 전해드려라. 연화는 기쁨에 겨워 다시 한번 큰절을 올리려 했으나 대감이 만류했습니다. 절은 나중에 내 아비 병이 다 낫고 나면 그때 받으마. 지금은 그저 웃어다오. 내 웃는 얼굴이 보고 싶구나. 대감의 말에 연화는 눈물 젖은 얼굴로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마치 비 온 뒤에 핀 꽃처럼 맑고 고운 미소였습니다. 대감도 따라 웃었습니다. 사랑채 하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당에서 일하던 하인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건 처음 보는구먼. 암새의 씨가 들어오니 집안에 볕이 드는 게야. 집안 곳곳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있던 고목에 새순이 돋아나듯 적막했던 대감댁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고향에서 애태우고 있을 아버지를 만나는 일뿐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의 배려로 친정나들이 준비가 한창인 마당은 흡사 잔칫집을 방불케 하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건장한 하인들이 수레 위에 하얀 쌀가마니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소리가 쿵쿵하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고 또 다른 수레에는 최상품 비단과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이불 그리고 귀한 약재들이 가득 담긴 상자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대감마님께서 하사하신 고운 비단옷 위에 털배자가 달린 따뜻한 겉옷을 걸치고 대청마루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보찜 하나 달랑 메고 눈물로 이 마당을 밟았던 때와는 천지차인 상황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대감마님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인들에게 물건이 상하지 않도록 단단히 묶으라고 호령하고 계셨는데 그 목소리에는 엄함 속에 자상함이 배어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준비가 모두 끝나자 대감마님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연화야, 네가 금이 환향하는 길인데 내가 직접 가서 사도 노론을 뵙는 것이 도리이나 갑자기 들이닥치면 병환 중인 분이 놀라실까. 염려되어 오늘은 너만 보내는 것이다. 가서 아비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며칠 푹 쉬다가 오거라. 내 하인들을 넉넉히 딸려 보낼 테니 가는 길 걱정은 하지 말고. 대감의 세심한 배려에 연화는 다시 한번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연화는 대감에게 정중하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감에 올랐습니다. 이번 가마는 올 때 탔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했으며 바닥에는 푹신한 보료가 깔려 있어 구름 위에 앉은 듯 편안했습니다. 행렬이 대문을 나서자 가마꾼들의 우렁찬 소리와 함께 긴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는 청사초롱을 든 하인들이 길을 잡고 그 뒤로 연화가 탄 꽃가마가 따랐으며 뒤이어 곡식과 물품을 실은 소달구지들이 줄지어 따르는 모습은 마치 고을 원님이 행차하는 듯한 장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감댁에서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했습니다. 연화는 가마창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마을 풍경이 이제는 정겹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한들거리며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했게 파란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 떼도 연화의 귀향을 축하하며 울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빨리 아버지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조바심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는 길은 올 때와는 달리 순탄하기만 했습니다. 갈 때는 청은망은 무거웠던 발걸음이었으나 돌아가는 길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가마의 발을 살짝 들어 올릴 때마다 향긋한 솔레음과 흙냄새가 들어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연화는 품속에 소중하게 간직한 빈 문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힌 그 종이 한 장이 지난 수년간 그녀와 아버지를 올가매었던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빚쟁이의 고함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고 추운 겨울에 땔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화는 문서를 가슴에 품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 도우셨고 조상님이 보살피셨으며 무엇보다 대감마님의 큰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무렵 드디어 연화의 고향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하던 산골 마을은 갑작스러운 요란한 소리에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나와 와 꽃가마 왔다 원님이 오시나봐 하고 소리치며 행렬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도 호미를 멈추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저게 뉘집 행차인가? 이 산골에 저런 귀한 행렬이 올 리가 없는데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행렬이 점점 가까워져 연환의 집 쪽으로 향하자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설마 저게 며칠 전 팔려갔던 연환의 집으로 가는 건가?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행렬의 뒤를 따라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연환의 집 마당은 며칠 새 더욱 황량해져 있었습니다. 주인 잃은 빈집처럼 마당에는 낙엽만 뒹굴고 있었고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낸 죄책감과 슬픔의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소달구지 소리에 아버지는 무슨 변고가 생겼나 싶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혹시 빚쟁이들이 또 들이닥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연화에게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쌀가마니와 비단 보따리들, 그리고 화려한 꽃가마에서 내리는 여인은 꿈에도 그리던 자신의 딸 연화였습니다. 아버지 연화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아버지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비단 치마가 흙바닥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아버지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연화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네가 어찌 다시 돌아온 것이냐? 혹시 쫓겨난 것이냐?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차림새는 귀한 마님 같았지만 아버지는 혹여 딸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 쫓겨온 것은 아닌지 겁부터 덜컥 났던 것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물 젖은 얼굴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쫓겨난 게 아니에요. 대감마님께서 저를 수양딸로 삼아주셨어요. 이제 우리 빚도 다 갚았고 아버지 병 고칠 약도 잔뜩 가져왔어요. 연화의 말에 아버지는 멍하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대감댁에서 온 하인 우두머리가 정중하게 앞으로 나와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저희 대감마님의 분부로 A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연화 아씨를 친딸처럼 여기시니 어르신께서도 마음 놓으시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어르신께 드리는 대감마님의 선물입니다. 하인들이 수레에서 쌀과 고기, 약재를 마루 위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물건들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연화가 복을 타고났네. 타고났어 효심이 지극하더니 하늘이 도왔구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부러움과 찬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소란을 틈타 마을 뒤편에서 빚쟁이 최부자가 슬그머니 나타났습니다. 그는 연화가 팔려가고 나서도 혹시나 뜯어낼 게 더 없나 기웃거리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가득한 건장한 하인들과 대감댁의 문양이 새겨진 깃발을 보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 문양은 이 고을 사또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그 유명한 노대감댁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자신이 그동안 연화네를 괴롭혔던 사실이 알려지면 경를 칠까 두려워 사람들 틈에 숨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그를 발견하고 불렀습니다. 최 부자 어르신, 잠시만요. 연화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최 부자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연화는 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빚 때문에 심려 끼쳐 죄송했습니다. 이제 모든 빚이 청산되었으니 더 이상 저희 아버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대감에게 받은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굽실거리며 물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통쾌한 모습에 속이 시원하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날이 저물고 하인들은 돌아갔지만 대감댁에서 보낸 몇몇 일꾼들은 남아 집안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구멍난 지붕을 새 지프로 덮었으며 아궁기에는 장작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걷어붙이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가져온 쌀로 윤기 흐르는 밥을 짓고 소고기를 넣어 맑은 국을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가득 고소한 밥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딸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이제 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연화가 건네는 밥그릇을 받아든 아버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 숟가락 뜨기도 전에 눈물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날 밤 부녀는 밤새도록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연화는 대감마님이 얼마나 인자한 분인지 자신을 어떻게 딸로 받아주셨는지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며 감사해 했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연화가 가져온 귀한 탕약을 마시고 모처럼 기침 없이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아버지의 얼굴은
10년은 젊어 보일 만큼 평온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머리맡을 지키며 대감마님과 아버지를 위해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산골 마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연환의 집은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대감마님이 보내준 땔감 덕분에 방바닥은 언제나 절절 끓었고 쌀독은 비을 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적 같은 일은 아버지의 병세가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화가 정성껏 다려드린 약 덕분에 아버지는 기침을 멈추고 핏기가 돌아 이제는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다 연화의 효심에 하늘이 감동한 덕분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연화는 틈나는 대로 대감댁을 오가며 두 아버지를 모셨고 대감마님 또한 연화를 친딸처럼 아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산과 들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음이 녹아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담장 밑에는 노란 개나리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마을 입구가 다시 한번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대감마님이 직접 가마를 타고 연환의 집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연화와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대감마님을 맞이했습니다. 사돈어른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대감마님이 먼저 호탕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감격하여 허리를 굽혔습니다. 대감마님, 죽어가던 저와 제 딸을 살려주신 은혜백골이 난망입니다.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오랫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마당 평상에는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대감마님과 연화의 아버지는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신부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통한 두 사람은 마치 오랜 벗처럼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허허, 연화가 끓인 국맛이 일품이구려. 사돈이 부럽습니다. 대감의 칭찬에 연화의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앉아 두 분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암탉이 병아리들을 데리고 평화롭게 모이를 쪼고 있었고 살구꽃잎이 바람에 날려 술잔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이 씻겨 내려간 듯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끝을 맺으려 합니다. 효심 깊은 연화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두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훗날 연화는 대감마님의 주선으로 인품 훌륭한 선비와 혼인을 하여 아들, 딸 낳고 다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환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효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든 시련이 닥쳐도 마음을 잃지 않고 진심을 다해 살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연화의 이야기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등불도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어둠만이 세상을 덮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연화가 거닐던 그 따뜻한 봄날의 꽃길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은 모두 저 바람에 실려보내고